검찰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요지 진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기소요지 진술하시겠습니다. 예, 특별검사부 김형수입니다. 검찰은 위헌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해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의 내란 범행 가담 행위에 대해 수사하여 2025년 8월 29일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자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직한 사람으로 윤석열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며 국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들 앞에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반대해보려 했다.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내란 범행에 대해 그 명을 받들어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순히 피고인이 당시 국무총리로서 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냐,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그동안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의 사후부서를 작출하는 등 여러 일련의 적극적인 방조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계엄 관련 지시 문건 등을 파쇄하고 사후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하였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파괴되었고 생명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당 기간 그 진상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네, 말씀하시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인데 공소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 잠깐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의미나 검찰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이곳에서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사항들이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지 마치 증거가 다 있고 그것이 밝혀진 걸 전제로 지금 의견을 밝히면서 그걸 공소사실이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많은 그 언론이 취재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그 검찰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장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기해서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에 부합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이의로 제기합니다. 네, 특검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피고인의 지위 그리고 피고인의 헌법상 책무 그리고 개괄적인 피고인의 방조 등 범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특검 수사팀의 담당 검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최대한 요약해서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요지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1.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1970년 6월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04년 2월경 국무조정실장, 2005년 3월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4월경
제38대 국무총리로 근무하였고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직하였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우리 헌법 개헌법에 의할 때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24년경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경력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 등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약 1,600명과 경찰관 약 3,700명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3. 내란 우두머리 방조. 1.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지휘와 역할.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국정통할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정책 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독단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할 권한, 대통령의 모든 국정행위 문서에 부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그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등 그 권한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국정행위를 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며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2. 피고인의 공직 경력에 기반한 상황인식.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몇 차례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권력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상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회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등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 범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내란 방조 결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 부속실장 강희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와 있던 김용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안에는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등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피고인 이상민 장관 등에게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특별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의 전모를 인지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우리 헌법상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통한 내란 방조행위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11명인데 당시 대통령실에는 피고인 등 김용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등 7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있는 상태로 4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실 직원을 통해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용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에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의사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며 피고인과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22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22시 16분경 국무위원 11명이 모이게 되자 윤석열은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아무런 심의나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해주셔야겠습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수긍하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부서하도록 설득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어 주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기관 동세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방조행위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다시 한번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강조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인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약 16분간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방안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논의를 거친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24시경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는 등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등 내란 방조행위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면서
당시 여당 대표인 추경호 대표에게 전화하여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01시경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조정실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가 되었냐 등을 물으며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을 통한 내란 방조행입니다. 한편 2024년 12월 4일 01시 2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님 밖에 없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위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면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어야 하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지연시켜 위법한 내란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의 연락을 받고서야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에는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건의하였고, 송민영 장관의 출석을 직접 독촉하였으며 계엄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이상민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국회 통고 절차 등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강희구 부속실장, 김영현 장관과 순차 공모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사실은 201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사전에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부속실에 보관함으로써 행사하였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입니다. 그런데 이후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고인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알려지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24년 12월 8일경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연락하여 이 문서 작성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이를 파쇄할 것을 제안하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영서류를 임의로 파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증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2월 20일경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인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헌법 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 위증죄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